네, 안녕하십니까. IMJ 파이낸스의 애널리스트 데이빗입니다. 이번 주 가장 큰 변수,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계속 돼 온 재료고 몇 번 이제 결렬도 있었고 그러면서 서로 또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치고받고 하는 상황이 계속 되어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끝날 듯 하지만 끝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사실은 시진핑이나 트럼프 전 세계적으로 뭐 이제 핵심에 있는 인물이고 또 각 국가에서도 나름대로 입지가 있는 사람들이고 사실은 얼마든지 이 패를 물을 수도 있는 굳이 협상대로 나오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인데 이게 끝날 듯 하면서 끝나지는 않고 있고 협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희망의 이제 실오라기를 계속 가져가고 있다는 점이고 드디어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또 한 번의 지금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 주식시장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가 나쁘지 않았던 이유는 이제 요 기대감 때문이죠. 이번 주 이제 10일, 11일 주 후반이 될 텐데 주 후반에 만약에 협상이 결렬이 됐다. 그럼 단기 리스크가 되겠죠. 네. 이거 하나 보고 지금 글로벌 증시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협상이 잘 됐다 하면서 뭔가 이제 양 국가 간의 어떤 갈등이 좀 완화되는 그림으로 가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재료가 되겠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국제 금융시장의 모든 가격 변수들이 아마 이 이벤트를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 후반에 이제 방향성이 결정되겠지만 그 전에 미리 힌트가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번 주는 뭐니 뭐니 해도 미중 무역 협상의 뉴스 플로우가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얘기를 풀어가 보고, 저희 뷰도, 마지막으로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 한 잔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워싱턴에서 만나죠. 워싱턴에서 만나는데, 일단은 협상 일정들이 좀 NH투자증권에서 나온 보고서를 좀 참조를 해봤는데요. 조금 시장이 지금 약간 갈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갈리냐면은, 이제 딜이 성사된다. 이번 주에. 그리고, 아니다. 이번 주는 성사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올해 안에는 성사가 되겠지.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도 있고, 아예 성사가 안 될 거라고 보는 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성사가 된다는 가정 하에서, 그럼 이번 주냐, 아니면 이번 주는 아니고, 어쨌든 올해 안에는 타결이 되냐. 둘 중에 하나로 조금 얘기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성사가 안 된다는 건 그냥 끝나는 거니까요. 이번 주에 성사된다고 보시는 분들의 논리는 어쨌든 최근에 뉴스 플로우가 계속 트럼프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어쨌든 분위기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주 성사 기대감이 금융시장에도 또 반영이 되었고 그런 측면에서 성사 기대감은 이번 주 여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이번 주는 좀 어렵다. 이제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NH투자증권도 보니까 보고서 쓰신 분의 논리는 이번 주보다는 11월 달 에이펙 회담에서 스몰 딜이 있지 않겠느냐. 연말까지 끌고 가기는 조금 너무 멀고요. 네. 그래서 11월 16, 17에 있을 에이펙 회담에서 오히려 협상이 될 것이다. 이번 주는 지나가고요. 그래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 달에 에이펙 회담이 됐든 또 다른 날짜가 잡혀서 다음 달이 됐든 연말이 됐든 어쨌든 이번 주와 올해 안 좀 버서스 관계로 봤을 때
글쎄요, 뭐 어느 쪽에 무게를 더 둬야 될지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의 협상이 조금 어렵다. 지금 기대감으로 뭐 많이 형성이 돼 있는데, 이번 주 협상이 좀 어렵다고 보는 논리들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 미국하고 중국 쪽을 좀 나눠서 살펴봤는데요. 그 미국 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 15일 예정된, 그러니까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그 추가 관세 폭이 사실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더 시간을 벌어도 된다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은 미국이 지금 뭐 그 이번 주 내로 뭐 엄청난 관세를 매긴다. 그러면 뭐 미국 입장에서도 좀 그 전에 빨리 딜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뭐 내부 의견의 중지가 있겠죠. 근데 아, 지금 일단 당장은 뭘 이렇게 막 치고받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아, 시간을 조금 더 가져도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중국 19기 사중전회가 이제 10월 말로 아마 지금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국 내부적으로도 조금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갑론을박이 있겠죠. 이제 미국도 그걸 알 겁니다.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도 지금 야, 미국이 얘기하는 쪽으로 가능한 한 좀 맞춰주자, 이런 의견이 있을 것이고요. 또 아니다, 우리가 이번에 아주 그냥 이번 기회에 아주 자립갱생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을 철저하게 압박하고 최대한 주장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강경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중국 사중전에 이제 10월 말에 있을 이 회의에서 어느 정도 중국도 미국에 대한 스탠스의 어떤 중지가 모아질 거라는 거죠. 음. 그렇게 되면 합의가 더 쉽다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중국 내 큰 정치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거 보고 딜을 해도 되지 않냐. 예,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지금 추가 관세 부담은 단기적으로 없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10월을 보내고 11월 이후로 회담의 결과를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 다음에 트럼프의 포괄적 합의가 계속 고집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좀 약간 남자다운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화끈하죠, 늘. 이렇게 화도 잘 냈다가 또 뭐 엄청 또 막 기뻐하는 또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줬다가, 그런 좀 상남자 스타일의 성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번 합의도 그래요. 뭐 중국하고 우리하고 생각이 많이 다른데 그냥 우리 생각으로 니네 생각을 껴 맞춰라, 이렇게 그냥 이제 큰 그림에서 합의를 하자, 그런 게 이제 미국 입장이잖아요. 그런 또 입장의 핵심에 트럼프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는 김에 그냥 확 다 맞춰버리자라고 하는 게 트럼프의 입장입니다. 그런 포괄적 합의를 계속 고집한다면 중국은 지금 갑자기 미국으로 수출 열심히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냥 핵폭탄을 맞은 상황이죠. 중국은 트럼프 당신 얘기하는 그 얘기들 대부분 수용할 수 없다. 근데 정 우리가 합의를 하려면은 조금이라도 우리는 맞춰줄 의향은 있다. 그런 부분적 합의에 중국은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근데 미국은 아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뭐 강도짓을 한 것처럼 중국에게 어떤 큰 어떤 그 갈등의 명분을 중국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머릿속에 있는 포괄적 합의를 계속 고집해갈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 뭐 지금까지 사실 계속 그래왔죠. 네, 몇 번 결렬이 된 거를 보면. 네. 그런 흐름이 이번에도 또 연장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 입장을 보겠습니다. 이번 주 협상이 잘 되면 좋겠지만, 중국 쪽 입장에서 이번 협상을 또 하나의 카드로 볼 수도 있는 이유는, 지금 이제 트럼프가 탄핵 이슈가 있잖아요. 지금 아직은 뭐 조사 단계입니다. 미국 하원의 표결도 들어가지 않은, 아직은 초기 단계이긴 한데, 어쨌든 그 탄핵 이슈로 트럼프가 좀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죠. 전반적으로 지금 약간 그 입지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해요. 탄핵 때문에. 근데 이제 중국도 이걸 알 거 아닙니까?
뭐 이걸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트럼프가 지금 탄핵 이슈로 입지가 약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무기를 삼아 가지고 미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트럼프가 조금 더 힘이 셌을 때는 트럼프의 의도대로 막 뭐 다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중국이 좀 힘든 측면이 있었지만 지금은 탄핵 이슈 때문에 트럼프가 실제로 탄핵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어쨌든 탄핵 흐름으로 계속 가게 될 경우에 입지가 계속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트럼프한테 지금 뭐 무릎 꿇을 필요 없다. 중국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를 오히려 압박할 가능성 보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그 중국의 입장을 계속 주장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트럼프의 중국 바이든 수사 촉구 이런 얘기가 있었죠. 트럼프가 이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중국 너희들도 바이든 그 수사를 좀 해라 이런 얘기를 했죠. 참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좀 외교적 결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자신의 대선 주자 경쟁 주자를 조사해라 다른 나라에 그것도 어떤 그 회담이나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구두로 이렇게 뉴스로 나왔다는 거는 참 글쎄요 참 외교적으로 봤을 때 별로 보기 좋은 상황은 아닌 중국 입장에서도 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뭐 실제로 중국과의 어떤 연루설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뭐 이거를 좀 정식 루트가 아닌 조금 어떤 이슈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던지고 있는 트럼프의 모습은 별로 이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지금 회담을 앞두고 굳이 좋은 재료는 아니죠. 단기적으로 조금 기분 상할 수 있는 그런 재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나온 이런 바이든 수사 촉구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이번 주에 있을 협상에 좀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양국이 시간을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주장을 팽팽히 가져갈 수 있는 명분들이 여전히 지금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협상이 안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을 다소 열어는 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딜이 지연되면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금융시장이 철저하게 이 미중 협상이 잘 될 거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일정 부분 반영되어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딜이 지연될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시나리오를.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로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야, 내년 세계 경제 끝났다. 이제 왜냐면은 지금 제가 뭐 이 방송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을 이제 드렸을 거예요. 세계 경제 성장률이 3%를 위협받으면 침체가 온다. 그죠? 역사적으로 그랬다고 그랬죠? 근데 올해 한 3.2%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잖아요. 계속 성장률은 지금 글로벌 성장률은 다운되고 있고 다운되는 추세를 감안해 보면 내년에 3% 혹은 3%를 밑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미중 협상까지 결렬된다? 그러면 내년에 세계 경제에 대한 부담 침체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딜 지금 자체가 내년 세계 성장률에 대한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나 금융시장을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들은 이거 딜 안 되면 결국 내년 세계 경제도 안 된다. 이렇게 연결고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딜이 지연될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재료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세요. 각국의 정부나 민간 기관이나 뭐 또 경제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수많은 기관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내년 경제나 금융시장을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보고서를 지금 쓰고 있단 말이죠. 보통 10월, 11월에 쏟아집니다. 내년 경제나 금융시장 전망 자료들이. 지금 보고서들을 한창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미중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아마 내년 보고서를 내려고 할 거예요. 내년에 경제가 어떻게 됩니다. 금융시장 어떻게 됩니다. 이런 보고서들이 이 딜을 보고 난 이후에 나올 텐데 만약에 딜이 안 됐다 그러면 이제 딜이 안 된 걸 가정해서 내년에 세계 경제 성장률도 전망하고 내년 금융시장도 전망할 거란 말이죠. 그럼 내년 전망이 굉장히 안 좋게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그런 보고서들이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 참여자나 투자자들은 전부 다 뭔가 안 좋은 쪽으로 베팅하려고 하겠죠?
네, 위험자산을 쏟친다든지 안전자산을 롱친다든지 뭔가 금융시장에 굉장히 패닉으로 올 수도 있는 연결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이번 딜이 잘 안 됐다 그러면 금융시장에 굉장히 안 좋아지고 또 안 좋아지는 흐름이 악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전개된다.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시진핑이나 트럼프도 알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은 그런 혼란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허니 멘트, 꿀 멘트를 좀 또 할 가능성이 있죠. 이번에는 협상이 좀 잘 안 됐는데 조만간 다시 만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이런 식으로 뭐 우리는 대화의 가능성 아직 열려 있어. 뭐 이런 코멘트 계속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이런 거 없이 양쪽 다 문을 닫아버리면 내년에 경기 침체 옵니다. 제 생각은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 옵니다. 내년에. 그래서 어떻게든 그거를 막아야 될 겁니다. 두 명은 시진핑과 트럼프는 그런 관점에서 딜이 지연될 경우에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는 있을 수 있겠지만 허니멘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면 뭐 내년 침체를 반영한 대폭락으로 가지는 아직은 않는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반대편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딜이 지연됐다 그러면 뭐 그날 다음 날 정도는 뭐 금융시장이 휘청될 수는 있는데 허니멘트가 나온다고 보면 협상 기대감은 계속 되겠는데 이 기대감이 또 계속 된다는 거죠. 금융시장에서. 그러면 오히려 이번에 협상이 잘 되는 것보다 뭐 차후에 뭐 2주 후에 4주 후에 다음 달에 이렇게 협상이 또 계속 기대감이 연결되면 금융시장은 또 오히려 더 호재일 수도 있죠. 기대감이 계속 된다는 또 관점에서 그렇게 지금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딜이 만약에 잘 안 돼서 지연된다고 보면 단기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뭔가 끝난다라는 그림으로 극단적으로 갈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협상 타결이 어떻게든 돼야 된다라고 보는 저는 입장인데 그렇게 보는 이유를 중국하고 미국 쪽으로 한번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중국 쪽에서는 어떻게든 협상을 끌어내려고 하는 이유는 경기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중국 경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더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뭐 일단 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유진투자증권 보고서를 좀 참조를 해봤는데요. 8월 달에 중국 경제 지표들 나온 걸 좀 정리해 보니까 진짜 안 좋긴 안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안 좋고 특히 그 부동산 쪽, 그 다음에 제조업,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표가 안 좋게들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뭐 계속 슬로우 다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추세가 조금 더 강화되고 있는 모습,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지금 경기가 어차피 둔화된 상황이 계속 되고 있어서 뭐 지표가 안 나오고 이런 거는 뭐 그렇게 놀랍지는 않은데 지금 중국 경제를 둘러싸고 굉장히 위기론을 갖고 있는 학자라든가 뭐 금융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위기론은 3부 리스크입니다. 3부 리스크는 뭐냐면요. 뭐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중국이 지금 경제는 안 좋은데 그렇다고 경제가 안 좋으면 부양을 하면 되잖아요. 정부가 나서서 경기 부양을 하면 되는데 경기 부양을 또 하기도 어려워요. 왜냐면은 부채가 많거든요, 중국이. 네. 그래서 우리나라만치 부채가 문제죠, 중국도. 특히 이제 중국은 기업 부채가 굉장히 문제인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기업들의 부채가 굉장히 많아요. 뭐 정부 부채도 문제고 가계 부채도 문제겠지만 중국 기업 부채가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 부채 때문에 경기 부양을 막 못한단 말이에요. 부채가 지금 워낙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다가 미국이 관세까지 때린다? 그래서 수출이 교육이 안 된다? 그러면 중국 경제는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네. 내부적으로는 부채에 시달리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수출길이 막힌다? 교육이 줄어든다?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자기네 스스로 경기 부양을 막 독려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대외 이슈라도 조금
적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대외 이슈 커지면은 이제 경기 경착륙으로 간다. 그런 걱정이 있는 겁니다. 제가 3부 리스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3부라는 거는 부동산 버블, 부채 급증, 부정부패 세 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뭐 당장 어떤 이렇게 금융시장에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근데 중국 경제를 둘러싼 굉장히 좀 큰 잠재 리스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 버블은 아시겠지만 중국이 16년, 17년 한 15, 16, 17 요 한 3년 동안에 고층 빌딩, 스카이스크래퍼라고 하는 이 고층 빌딩을 엄청 많이 짓습니다. 이 데이터를 제가 넣는 걸 좀 깜빡했는데,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초고층 빌딩이 엄청 들어선다는 거는 곧 경기 고점을 예측해주는 변수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중국이 15, 16, 17 그랬거든요. 막 전 세계적으로 막 굉장히 높은 빌딩들을 많이 졌습니다. 한창 부동산 버블이 막 나타났었죠. 한 사이클 왔었죠. 근데 이제 그런 거품들이 최근에 좀 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파산 부동산 기업이 약 300여 개 정도, 전국에 지금 뭐 빈집이 한 5천만 채 정도. 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또 중국 부채가 또 부동산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근데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진다? 그럼 그 부채가 뇌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흐름들이 지금 중국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때문에도 지금 금리 내리고 뭐 경기 부양하고 이런 거 잘 못하는 거예요. 부동산 버블이 터질까봐.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부동산 시장 때문이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어쨌든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지금 굉장히 일촉즉발의 상태에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채가 급증했다. 뭐 중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우리나라와 중국이 세계 1, 2위입니다. 금융위기 이후로. 그래서 기업부채는 워낙 리스크였고요. 원래부터. 기업부채는 원래 리스크였고 가계부채마저도 심각해지고 있다. 중국이. 그래서 중국의 부채 급증이 지금 심각한 문제고 외환보유고 3.1조 달러 있다. 뭐가 걱정이냐. 우리나라 옛날에 외환보유고 없어가지고 IMF 구제금융 신청했었잖아요. 중국도 그 꼴 나는 거 아니냐. 왜냐면 외환보유고는 엄청 많은 건 알겠는데 그만큼 외채도 많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또 이 외환보유고가 또 상당수 30% 정도가 미국 채권 시장에 아마 잠겨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 외채 비중도 굉장히 또 높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어떻게든 부채 급증 리스크를 막아야 됩니다. 부채 문제가 지금 크기 때문에 여기서 경제 더 안 좋아지면은 뭐 결국 부채가 이제 파산 리스크 또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경기 침체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부정부패. 중국 사람들이 늘 그러죠. 뭐 누가 집권해도 상관없다. 부정부패만 하지 말아다오. 이게 중국인들의 늘 마음속에 있는 정치적 성향이잖아요. 이념이잖아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정부패는 많이 좀 줄어들었다고 치더라도 정부 데이터를 믿을 수 없다. 이 부분은 뭐 여전한 것 같습니다. 중국이 지금 경제가 안 좋게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사실 더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 조금 더 솔직한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금융시장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중국은 어떻게든 좀 협상을 타결하려고 할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레벨 다운되면 중국은 경기 경착륙 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거의 절벽의 나라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딜을 만들려고 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어떤 이유일까요? 미국은 지금 경제가 좋으니까 뭐 협상을 적극적으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 경제가 좋은 건 알겠는데 미국 경제도 이제 정점 우려가 있죠. 이제 곧 꺾일 거라고 보는 걱정의 시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미국 경제가 워낙 좋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둔화돼도 돼요. 뭐 잠깐 꺾인다고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워낙 좋거든요, 지금 미국 경제가. 근데 왜 이거 꺾이는 거를 두려워하느냐?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년에 재선을 못 하거든요. 뭐 시민 입장에서야 경기가 뭐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사이클이 있으니까 뭐 좋았다 둔화됐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경기 꺾이면 안 됩니다. 내년에 재선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년 재선을 위해서 이 협상을 끌고 가야 됩니다. 예. 여기서 문 닫아버리고 중국하고 담 싸버리면은 내년에 재선을 못 할 수도 있는, 왜? 미국 경제가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도 경제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미국 주식을 하고 있고,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경제 꺾이면은, 고용 안 좋아지면은 대부분 정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논리가 미국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트럼프 재선을 위해서 미국은 이 협상을 계속 타결적으로 끌고 가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트럼프라면 지금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트럼프라면은 저는 저희 참모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내년 여름까지 어떻게든 미국의 경기 호황을 유지해라. 그러니까 내년 여름이 미국이 가장 반짝반짝반짝한 시간이 돼야 된다. 왜냐면 내년 가을에 투표를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내년 여름이 가장 빛이 나도록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내년 여름에 가장 빛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좀 양보를 해야 된다면 양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는. 예. 저 역시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니, 중국 압박하고 관세 매기고 뭐 미국 트럼프가 원하는 거 재선하고 다시 해도 되잖아요. 내후년에. 네. 아니, 내년 재선을 위해서 잠깐 전략적으로 뭐 한번 후퇴할 수도 있죠, 뭐. 중국 말 잠깐 들어주는 척 하면서 미국 경제 유지하고 미국 주식시장 유지하다가 재선하고 나서 다시 중국을 제대로 압박하면 되죠, 뭐. 한 4년 또 시간 번 거니까요. 전략적 후퇴가, 저는 트럼프가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보면은 어찌게든 이 협상 카드를 계속 끌고 간다. 문을 한 번에 닫는 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협상이 이제 뭐 필요성이 높은데, 저는 특히 연내의 필요성이 높은 이유를 세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든 스몰 딜이라도 만들어 간다는 거죠. 뭔가 작은 협상이라도 이루어 간다는 거죠. 이유는 지금 크게 세 가지를 적어봤는데, 첫 번째로는 보호무역주의의 끝은 결국 침체였다. 이게 과거 경험이 그랬습니다. 보호무역주의 하면은 뭐 내 나라 내 땅 잘 먹고 잘 살겠다는데, 전 세계가 점점 글로벌화 돼가고 있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 되면 결국 교육이 줄잖아요. 교육이 줄면은 다른 나라 안 되지만 자기도 안 되는 거예요. 과거 우리 경험이 그랬습니다. 뭐 2차 세계대전 그 전에 대공황도 보호무역주의의 결과물 아닙니까? 네. 결국 침체를 불러왔다는 거죠. 이거를 양국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더군다나 내년 경제에 대한 주시는 우려가 높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 세계 경제 비관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연내에 뭔가는 보여줘야 된다.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와 시진핑 정치적 명분. 트럼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대선을 위해서 어떻게든 이 협상 카드를 끝까지 쥐고 가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든 합의로 가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최소한 그 양쪽이 문을 닫고 이 금융시장이 극단적으로 가는 건 막아야 되겠죠. 그럼 내년 재선 안 될 테니까요. 그 다음에 시진핑 같은 경우도 여기서 만약에 잘 안 되면 중국 경기 경착륙으로 한다? 그러면은 중국 그 민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민주주의 운동, 옛날에 천안문 사태까지 다시 뭐 우리가 시나리오를 쓸 필요는 없지만 중국의 민심이 흔들린다, 중국의 공산당 체제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확대, 뭐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죠. 시진핑은 장기 집권 체제를 열어놨지만 경기가 경착륙으로 가고 민심이 완전히 악심이 돼버리면은 뭐 시진핑 정권 자체에 대해서도 중국의 공산당 체제에 대해서도 위협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 정치적 명분을 굳이 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어쨌든 딜로 갈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네, 뭐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론은 미국과 중국이 어쨌든 협상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높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양쪽 다 합의가 필요하니까. 예, 그래서 특별히 이제 내년 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기 때문에 연내 이걸 마무리 져줘야 내년 경제 심리가 꺾이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번 주 내지는 늦어도 11월 안에는 스몰 딜의 합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에서 어떤 이런 어떤 협상 기대감,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좀 더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너무 저는 비관론에 빠질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뉴스를 뭐 좀 챙겨보죠, 뭐. 예, 보면서 또 금융시장에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제 뒤로 또 우리 박현남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